또 최근에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또 그만큼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일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은데도 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들이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른바 신한반도 체제로의 이행 속에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돼야 하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다른 데서는 많이 강연을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조금 더 그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알아야 할 일본의 전후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좀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문제를 갖다 이해하는데 좀 재료를 갖다가 제공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짐작을 하시겠지만 저는 이른바 386이라고 하는 세대에 속하는 연구자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굉장히 온전하게 수업을 하면서 학교 다니기 힘들었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한국 사회에 있는 그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은 어떤 그 문제를 바라보기 위한 틀이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해법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었지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던 게 당시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의 기원이 해방 3년 시기에 이 식민지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근대화라고 하는 것과 이 자주적인 국가를 만들어가는 그 두 가지의 과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저희들이 많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제 해방 3년 시기에 대한 책들이었고, 당연히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그런 책들을 접하게 되었죠. 저는 근데 이렇게 당시에 그 분위기 속에서 이른바 핵심, 지하에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핵심으로 이렇게 있었던 그러한 부류의 인간은 아니었고요. 사람은 아니었고요. 저는 이른바 오픈된 공간에서 여러 학술적인 그러한 심포지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직을 하면서 고민을 나누었던 그런 세대에서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원 들어가지고 이제 조금 더 그런 방면에서 뭔가 의미가 있는 그런 뭐랄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품어야 할 그림 같은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그쪽으로 보고 있었는데 한미 관계로만은 설명되지 않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해방 3년사를 읽으면서 뭔가 이렇게 부족함 같은 거를 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이제 한국전쟁과 한국전쟁 이후까지 시간적으로 넓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공간적으로도 이제 한반도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또는 이 동남아시아까지 포괄해가지고 아시아에서의 냉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공간도 좀 펼쳐 나가면서 조금씩 이제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있는데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당시에 일본에 유학하고 있던 선배가 학교에 와가지고 그냥 본인 보려고 쌓아놨던 책일 것 같은데 책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보니까 일본의 전후사 관련된 책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몇 개 이렇게 펼쳐 보니까 그때 제가 이제 가지고 있던 고민들이 좀 그런 데서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관계가 아니라 한미일 관계, 동아시아 국제정치에서 일본이라고 하는 거를 좀 거기다가 퍼즐을 갖다 맞추니까 이게 뭔가 그림이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을 좀 얻었죠. 그래서 그때 아하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조금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미국이 던지는 공을 받아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매번 이제 헛스윙을 한다는 말이죠. 뭔가 이렇게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근데 그게 일본이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꺾어져 들어오는 그런 마구 변하고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게 보이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쉽게 말하자면은 미국의 이 동아시아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을 먼저 두고 그림이 만들어지고 그 밑에 한국을 두고 벌어지는데 그걸 우리는 늘 미국이 우리한테 직접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제대로 그림이 맞춰지지가 않아가지고 늘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게 꼭 맞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저의 문제의식 속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필요했던 것이지만은 제대로 이 뭐랄까요, 일상적으로 우리한테 던져지지 않는 질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고, 그거 가지고 공부를 했고 하다 보니까 당시에 한국이 지금은 이제 조금 개선됐습니다만 당시 한국에서는 도저히 이 연구는 한국에서 불가능하겠다, 자료가 일단 없고,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유학할 결심을 했고 일본에 유학을 해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확대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 전쟁 시기의 일본이라고 하는 거를 주제로 놓고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약간 좀 뜬금없이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전쟁이 왜 일본이라고 하는 것과 일본과 한국 전쟁 왜?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하다 보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전쟁을 설명할 때 일본을 빼놓고 설명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일본을 넣어야지만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한 가지고요. 일본의 전후사, 일본의 이제 현대사라고 하는 게 좀 더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를 일본 사람들은 전후사라 그래가지고 우리의 현대사와 같은 그러한 개념으로 인식을 하는데, 일본의 전후사를 이해하는 데서도 한국전쟁 빼놓고는 거의 설명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양쪽에서 한국전쟁과 일본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밀접하게 이게 관련이 돼 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 전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과 전쟁을 중심으로 짜여진 그러한 질서라고 하는 것과 일본의 존재는 불가분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연장에서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풀린다. 그래서 요즘엔 이 돌아가고 있는 현실도 거기에서부터 풀리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서의 일본의 위치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질서 속에서의 일본의 위치라고 하는 이거를 두 개 같이 놓고 볼 때 상당히 많은 우리의 문제도 풀리고 동아시아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 뭐 그렇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 연장에서 아마 오늘도 그런 얘기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의 우경화라고 하는 것의 그 전후적인 맥락에서의 역사,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을 지향하는 아베라는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짚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 우경화 역사부터 조금 다뤄보겠는데요. 그 전에 일본의 안보 구상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지금 위치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먼저 좀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게 이른바 일본의 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에서의 제외, 화이트리스트 제외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국제정치적인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일방주의 외교의 전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상대방과 협상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정책을 갖다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밀어붙이는 거, 그런 게 일방주의 외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방주의 외교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남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외교입니다. 근데 일본이 지금 우리한테 그걸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과 관련이 없이 이러한 방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위협을 주는 그러한 방식이었던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러한 일방주의 외교의 전형인데 이게 그러니까 일본이 최근에 아베에 들어가지고 이른바 주장하는 외교를 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일본이 이제는 행동하는 외교로 지금 나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는 오랜 동안 전후 일본이라고 하는 거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그런 행동입니다. 아베이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군사력만 동원하지 않았을 뿐 일본이 기댈 수 있는 경제력 또는 기술 우위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일방주의적인 외교를 했다. 이거는 대단히 전후 일본사에서 새로운 일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조짐은 제가 보기에 제가 늘 이제 일본을 이런 틀로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예상 가능한, 한편으로는
이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굉장히 일본스럽지 않은 아베스러운 행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베스러운 행동으로 나오는 일본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는 그 밑바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17년 9월 달에 나온 전략보고서에서 그런 조짐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아베 시기에 들어가지고 활자화돼서 이 판매되는 그러한 전략보고서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두 개가 출판됐습니다. 물론 출판되기 전에 이 뭐랄까 초안으로 나온 것들은 많이 있고 연구자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 연구소라든지 뭐 정부기관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이제 빼서 볼 수 있지만 일반인이 확인하는 우리 아베 정부가 이런 식의 구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나가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목적으로 해서 펴내는 전략보고서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 희망의 미일동맹이라고 하는 전략보고서가 하나 나왔고 출판돼서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온 게 2017년도 9월 달에 나온 겁니다. 근데 이 희망의 미일동맹에서 2017년도 9월에 나오는 전략보고서까지 거의 1년 한 6개월 정도밖에 그 텀이 없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새로운 전략보고서를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뭐였던가라고 하는 거죠. 뭐 대충 다 짐작하시겠지만 이 시기라고 하는 거는 트럼프에서의 미국의 등장. 그러니까 오바마 다음에 아베와 일본의 외무성은 거의 힐러리한테 그냥 올인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등장한 트럼프. 이거에 대한 당황스러움. 그 다음에 한반도에서 문재인 정부의 등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한 수준에서의 트럼프의 미국의 등장, 그래서 미국 제일주의라고 하는 외교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과 한반도에서 이런 진보적인 정권의 등장, 남북 관계에 대해서 대단히 전향적이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역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일본한테 이 엄격한 그러한 잣대를 가지고 있는 정권의 등장. 이 글로벌한 수준과 로컬한 수준에서의 그 대변혁이라고 하는 거에 일본의 외교를 맞춰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겁니다, 사실은. 근데 거기에서 나온 결론이 한반도 관련해가지고는, 그러니까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반도에 대한 그런 한반도의 전략적인 비중이 일본에서 굉장히 좀 저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그 논의 자체가 굉장히 깊지 않고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일 동맹이 제일 위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중국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러시아와의 관계 나오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일본의 이제 여러 가지 외교적인 구상들 속에요. 그 다음에 언저리에 이제 한국이 나옵니다. 근데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아베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미일 동맹 나오고 그 다음에 이웃 국가로서 한국과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전략적인 이익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나왔었던 한국이 지금 5번째, 6번째 거의 올해 뭐 아베 그 신년 그 기자간담회 같은 데서는 언급도 안 할 정도로 한국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 보고서에서도 한반도 한국 관련, 그러니까 한반도 관련 또 다른 거니까 북한도 있고 한국 관련해 가지고는 한 3페이지 정도, 3장도 아니 3페이지 정도가 있고 그 중에 한 5줄 정도로 결론이 쓰여졌는데 그 결론이 두 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2015년 합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그 때문에 한일 관계가 냉각되더라도 상관없다. 두 번째,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대북 화해에 나설 경우 미국과 함께 일본이 견제에 나서야 된다. 일본말로 브레이키라 그러는데요. 브레이크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까지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냉각화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는 한일 관계 이제 더 이상 케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냥 떨어져 나갈 거면은 놔두겠다. 스스로 간다고 한다면은 뭐 일본말로 사요나라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베와 아베 주변 사람들이었고 지금 이제 화이트리스트 제외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러한 두 가지 생각이 지금 거칠게 드러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구상을 2017년도에 가지고 있었는데 2018년도에 전개된 그 역사적인 전개가 고스란히 일본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죠. 뭐 2018년도에 위안부 관련해 가지고는 화해치유재단 해소한다고 해버렸고 그 다음에 대법원 판결 나왔고 역사 문제에서 계속 일본이 요구하는 걸 듣지 않으면서 오히려 거꾸로 일본을 갖다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역사인식을 보이면서 가고 있고 한반도에서는 굉장히 가파르게 사태가 진전이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한반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는 그야말로 이러한 전략 보고서를 적용시키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마침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대한반도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지렛대로 삼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
이 조사해 본 결과 경산성이 가지고 있는 게 아무래도 지금 가장 쓸만하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나온 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경산성이 가지고 있는 것 말고도 다른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예컨대 뭐 농림수산성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뭐 아이디어를 많이 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혹시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이 그러면은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늘 긴장하면서 보는데,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일본 이미지 그러면 상당히 강렬한 일본 이미지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우리 근대사에서 우리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상당히 강렬한 두 개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에게는 약간 잘 보이지 않는 일본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강렬한 이미지로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가 메이지 일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뭐 일본사 근대사 보면은 메이지 유신 같은 거에서 일본이 만들어 놓은 그런 역사 인식이 여러분들도 조금씩 접하면서 조금씩 그쪽으로 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뭐 사카모토 료마니, 뭐 가츠카이 슈니, 뭐 이런 사람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이고 타카모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활약했던 그런 메이지기의 일본. 그래서 정말로 세계의 변방이었던 일본이 국제법, 그러니까 서구 국제법에 누구보다도 빨리 적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근대화를 시작하더니 한반도를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대륙 진출을 막 해나갔다. 청일전쟁, 러일전쟁으로 막 나갔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일본 이미지. 메이지 시기에 그 대륙으로 팽창해 나가는 그러한 이미지의 일본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1930년대 중반 이후에 군부가 대두해가지고, 이른바 대동아 공영권, 뭐 동아연맹, 이런 걸 가지고 막 이끌어가면서 앞에서 이 아시아를 지도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본, 미일전쟁을 감행하는 그러한 일본. 이러한 일본, 중일전쟁, 미일전쟁이죠. 이런 일본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1920년대 일본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는 그렇게 강렬하게 존재하지 않아요. 3.1운동 이후에 뭐 문화 통치 그래가지고 일본이 약간 좀 부드러워졌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인식이 되지, 세계적으로 어떠한 그 외교를 했는지, 일본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미지는 별로 갖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아까 말한 그러한 전략 보고서를 만들어낸 사람, 그리고 그 아베 주변에 포진해 있는 그러한 전략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 시기에 일본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영광의 일본의 외교, 일본 외교 영광의 시대라고 하는 시기거든요. 딱 100년 전에 우리가 3.1운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세계 정세 속에서 일본은 다른 세계 정세를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1917년도에 러시아 혁명이 성공해가지고 레닌의 제국주의론이라고 하는 게 그때 나왔고, 그래서 피압박 민족의 해방이라고 하는 사상이 거기서 나왔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 약간 그 경계를 하면서 영미 계열에서 특히 이제 미국이 지도해가지고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게 나왔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소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일어나서 그 정치적 공동체를 만드는 거에 대한 도덕적인 정당성, 이런 것들이 한편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었던 그러한 세계 정세 속에서 일본은 오히려 1920년대 일본 외교가 가장 화려하게 세계 무대에서 활약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패망국이었다? 승전국이었다? 승전국이었습니다. 그죠? 제1차 세계대전에서요. 승전국이었습니다. 별로 피를 흘리지 않고 승리해가지고 그 피해 대가 이상의 대가를 얻어가지고 칭다오라든지 마샬군도라든지 이런 데를 식민지로 확보를 해가지고 이른바 한반도와 한반도 주변에서 일본이 이미 확보했던 이익, 대만과 한반도라고 하는 이익은 이제 완전히 안전한 지대로 들어갔다. 오히려 일본의 이익은 그 바깥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한반도의 지배는 이제는 오히려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안정된 그런 상황으로 들어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른바 열강들의,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열강들의 국제협조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형성이 되었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게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근데 국제연맹을 주도했던 미국은 빠져버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있었는데 제1차 세계대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무지하게 비참했던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완전히 피폐해져가지고 자기 국가, 자기 식민지 건설하기 바쁜 나라고. 유럽에서 살짝 그 틈을 비집고 올라온 게 이탈리아가 있었는데, 이탈리아는 아직은 그렇게 막 열강의 위치까지 오르지 않았고, 아시아의 새로운 열강으로 나타난 일본이, 혜성처럼 나타난 일본이
이 정신없는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새로운 질서, 열강들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른바 국제연맹의 5대 상임이사국으로서. 그러니까 우리는 36년 때 이 국제연맹을 탈퇴하고서 만주로 막 가가지고 군국주의로 막 치달았던 일본만 아시겠지만 20년부터, 그러니까 1919년 언저리부터 한 30년 초반까지 일본이 이른바 글로벌한 수준에서 처음으로 자유주의적인 그런 국제 질서가 만들어질 때 이것을 선두해서 견인해 나갔던 그러한 국가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본이었던 것이고 지금 아베와 아베 주변 사람들이 뭔가 이제 전후에 이렇게 전후 패전국으로서 움츠러들었던 그러한 일본을 과거처럼 좀 뭔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국가로 아름다운 일본으로 좀 되살려 놓고 싶다라고 했을 때 꿈꾸는 일본은 이 시기에 일본일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겁니다. 메이지 국가의 일본이 아니고 그 대동아 공영권의 일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로 일본을 제대로 겨누어서 쟤들이 뭘 하려고 하는지를 좀 알고 거기에 상대를 하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좀 상대를 정확하게 보고 뭘 하려고 하는지를 좀 알아야지 되는데 우리가 조금 어쩌면은 굉장히 정당한 그러한 역사 인식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살짝 비껴나와 있어가지고 잘못하면은 또 헛스윙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여기서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베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뭐 대륙으로 막 저벅저벅 한반도를 기지 삼아서 대륙으로 막 저벅저벅 들어오려고 한다라거나 아니면은 과거 같은 요즘에 인도 태평양 전략 같은 것도 그런데 뭐 대동아 공영권의 부활을 갖다가 얘기한다라거나 그런 얘기들이 혹시 막 유튜브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 기분은 좋아요. 막 일본 막 그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이거는 정말 때려 부숴야 일본이다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일본은 그게 아니고 딴 짓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래서 정말 유효한 그러한 그 대응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조금 장애가 되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걸 먼저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본이 먼저 주장하고 미국이 받아들인 모양새로 전개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인도 태평양 전략은 이 부분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미국이 먼저 얘기하고 거기에 일본이 동조한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전략 구상으로서는 미국이 나오기 전에 미국이 물론 이 인도 태평양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와중에 이거는 뭐 힐러리 국무장관 시기, 그러니까 오바마 때 그런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했죠. 이른바 재균형이라고 하는 말과 동시에 이 인도 태평양에 대한 관심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이거를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구상으로 만들어낸 거는 일본이 먼저였습니다. 뭐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본이 먼저 그거를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그런 걸로 정식화해서 만들어냈고 미국의 트럼프가 그걸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그 일본의 전략 구상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트럼프의 미국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중심주의, 미국 제일주의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만들어진 질서, 다자주의적인 그런 협조의 질서라고 하는 게 절대로 이게 싫은 사람이 트럼프예요. 지금도 지금 G7 가 있지만은 내가 왜 여기 와 있어야지 돼? 그러면서 굉장히 뾰루통하게 앉아 있죠. 그러니까 원래 그 강자들은 그럴 수 있죠. 같이 모이는 데는 싫습니다. 강자라고 하는 건 하나씩 불러가지고 너 나랑 싸울래 그래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때리는 걸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거를 갖다가 원래 싫어하는 거죠. 자기가 강자라고 하는 거를 드러내놓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근데 그동안에는 모두가 모여 있어서 거기서 얻는 이익도 있으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그냥 하는 척 했던 거인데 이제 아주 그냥 미국도 자기 모습을 그냥 드러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쨌거나 그렇게 이 다자적인 질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익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그러한 미국이 빠져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다시 한번 여기에 앉힐 것인가라고 하는 게 일본으로서는 고민일 겁니다. 그래서 동맹, 뭐 요즘에 그 트럼프는 뭐 이 일본에 대해서 계속 건드리는 게 뭐냐면 미일 동맹 이거 미국이 손해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우리 별로 하고 싶지 않다. 뭐 그래서 이제 뭐 그 방위비 분담을 갖다가 좀 이렇게 갈취해 내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이다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일본으로서는 불안해요. 그러니까 여기다 같이 앉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목표이고 아주 모순적인 것 같지만은 미국이 빠져나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목표인 굉장히 그 이율배반적인 두 개의 모순적인 목표를 동시에 풀려고 하는 게 이 인도태평양 전략입니다. 일본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앉히려고 노력하되 빠지면 빠지는 대로 할 수 없다. 여기는 다른 질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게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이 그리는 그림으로서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이런 건데 여기 잘 안 보이네요. 예, 여기가 일본이고 여기가 이쪽이 이제 그 케냐가 있고 여기서 아프리카의 동부에서부터 이 태평양 연안까지 미국까지 합쳐가지고 요 지역을 일본이 자기 앞마당처럼 생각해서 거기서 전략을 구상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일본은 이 군사력은 별로 없지만은 기술 우위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우리 요즘에 그 가마우지 경제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죠 요즘에 가마우지 경제 체제를 여기다가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동남아시아의 기술을 일본의 기술을 가져가가지고 거기서 인재를 거기서 키워서 일본식 기술을 거기다 이식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일본식 기술을 터득한 그 사람들이 만일에 거기서 없어지거나 그러면은 이 경제 자체가 굉장히 안 들어가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일본의 이익을 거기다 심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점점이 있는 그 나라들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를 일본이 브리지를 만들겠다, 이어가겠다. 그래서 일본이 빠지는 거를 이들 나라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게끔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게 일본의 전략인 거죠. 군사력이 없어도 충분히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군사력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이랑 같이 가자. 미국이 그래도 여기에 이익을 보고 있으니까 미국이 힘들어하는 부분은 우리가 해주고 우리가 없는 거는 미국이 하는 그런 점에서 이게 역할 분담이 가능하지 않느냐. 여기에 충분히 미국도 이익을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 우리가 구상한 이런 거에 미국이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 기다린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거는 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 우위에 경제, 사회 인프라를 만들고 무슨 뭐 인재를 교육하고 거기에다가 거기에 현지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준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최근에 프랑스하고 일본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해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일본이 처음에 이 지역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아베가 들어왔을 때 처음에 만들어놨던 안보 전략이라는 게 안보 다이아몬드 전략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혹시 들어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쿄하고 하와이하고 시드니하고 뉴델리를 잇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일 동맹이 있고 미일 동맹만 가지고는 불안할 수 있으니까 일호 관계를 열심히 다지고 그다음에 일인 관계를 다지자. 인도와 호주가 굉장히 중요한 액터로 등장을 했죠. 그래서 여태까지 굉장히 그런 점에서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호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사실은 프랑스의 식민지들이 존재합니다. 프랑스는 해외 식민지 국가라고 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혹시 여기서 불어 배운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불어를 현지인한테 배우면은 이 현지 교과서 주지 않습니까? 그럼 제일 앞에 우리 프랑스는 해외 식민지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다라고 하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많은 그 식민지들이 뭐 아프리카에 원래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 남태평양에 많이 떨어져 있는데 저쪽에 지금 안 보이지만 호주의 저쪽으로도 상당히 또 있습니다. 근데 저기저기에다가 다 프랑스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군사력을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프레젠스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들 지역을 잇기 위해서 이 프랑스 해군이 굉장히 여기에 활발하게 그런 해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호주하고 프랑스는 또 굉장히 또 협력 관계를 갖다 진전시키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호주를 징검다리로 삼아가지고 지금 프랑스까지도 지금 포섭하는 그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것도 이제 중국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중국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모든 국가들의 고민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도 좀 그렇고 영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도 지금 이쪽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일 관계도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하고 2+2가 있는데 최근에는 0, 1, 2+2도 굉장히 중요한 일본의 2+2라고 하는 거는 외교부하고 국방부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장관, 국방장관이 같이 양쪽에 두 나라 국가의 외교 국방이 같이 회의를 하는 그런 걸 2+2라 그러는데요. 상당히 고위급의 그런 전략 구상이 논의되는 그런 자리인 거죠. 근데 그 정도로 지금 영일 관계가 지금 굉장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일 관계 그러면 또 어떤 걸 생각하십니까? 영일 동맹. 영일 동맹이 배경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은 러시아하고 전쟁을 했었고 그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고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어갔죠.
거기에서부터. 일본의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게 영일동맹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일본에. 그러니까 일본 외교의 실패는 일본의 외교의 정통 외교 관료들은 군부가 나서가지고 쓸데없이 독일이랑 이탈리아랑 손잡는 바람에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들이 만일에 군부가 이탈리아나 독일이랑 삼국동맹을 맺지 않았었으면은 어쩌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20년대 열강들과의 협조 외교 속에서 일본은 영영 한반도를 더 안정적으로 지배해 나갔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근데 어쨌거나 그러한 그 역설이 있지만 지금 이거 다시 펼쳐보면은 지금 이 100년 전에 이 지역이 어땠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보면 약간 좀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영국, 프랑스, 거기에 지금 네덜란드는 돌아오고 있지 않지만 여기가 원래부터 케냐서부터 이쪽도 영국의 아프리카 동부서부터 저쪽 태평양까지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의 식민지들이었던 곳입니다. 식민지였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식민지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서 부활하고 있는 거고 1920년대의 세계가 지금 다시 보이는 것으로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겁먹지 마시고 이게 그런 의미에서는 국제정치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지금까지 잘 기능하고 있던 것이 지금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게 마지막에 더 굉장히 그 간명하게 우리한테 지금 숙제로 나올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독일과의 관계도 일본은 상당한 정도로 돈독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지금 미국이 빠져가지고 위기에 빠지려고 하는 이 자유주의 질서라고 하는 거를 유럽에서는 네가 독일이 앞장서가지고 지켜라.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지킬게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독일과 일본은 사실은 미국 없는 세계에서 쌍둥마차가 될 생각으로 지금 여러 그러한 외교의 통로를 갖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메르켈과 아베가 만나면은 우리 신문에서는 메르켈이 아베한테 훈수를 뒀다 이렇게 교육했다 이렇게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역사 문제 가지고 일본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우리 독일을 배워서 좀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를 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걸 많이 관심을 갖는데 만일에 메르켈과 아베가 뭐 한 30분 정도 회의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 중에서 한 5분 정도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 나머지 25분은 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를 어떻게 우리가 끌어안혀가지고 G7 같은 데에서 트럼프를 설득을 해가지고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갖다가 지키게 할 것인가 이런 거 역할 분담하자. 일본과 독일이 요만큼 양보하고 난 다음에 뭐 미국한테 이만큼 양보하게 하자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더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아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똘똘해서 그런 얘기들을 다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지금 수상 자리에 있은 지 오래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생각보다 똘똘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독일까지 끌어들이면은 그러니까 패망한 독일과 일본, 그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이었던 국가들이라고 하는 게 다시 이른바 열강들 간의 협조주의 외교를 통해가지고 이러한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앞에서 이끌어가는 국가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빠지려고 하는 미국을 한편으로 교육시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뭐 엄포도 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끌어오려고 하고 있다. 그거는 또 한편으로는 동아시아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질서가 지금 막 이 큰 틀에서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 지정학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림인데, 가만 있어봐. 이게 어느 게 먼저지? 이게 먼저인데 여기 나왔군요. 근데 그런 지정학적으로 막 움직이고 있는 틀 속에서 일본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좀 짚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미야자키 하야오라고 하는 일본의 애니메이션 감독이 그린 고쿠리코 언덕에서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이 중에서? 안 계시군요. 상당히 좀 시간이 지나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2011년도에 나온 애니메이션인데 이거 다음에 이제 바람이 일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만들고 이제 그만한다 그랬던가? 근데 지금 다시 나왔죠. 다시 뭐 작품을 쓰기 시작했는데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사람은 이른바 자기 스스로는 평화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주의자로서 뭔가 일본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그거에 대한 저항이라든지 이런 걸 작품에다가 표현하는 그러한
작가라고 스스로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왔던 거는 2011년도입니다. 2011년 여름. 바로 그 다음 해 아베가 등장을 하죠. 근데 아베가 등장하기 전부터 사실은 민주당 정부의 말기서부터 이미 일본에서는 이 미야자키 하야오가 감지할 정도로 뭔가 좀 일본의 움직임이 수상치 않다라고 하는 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이, 이 애니메이션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큰 틀에서의 평화주의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일본의 전후평화주의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지만 소재로 삼고 있는 게 이런 게 있었는데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스토리는 뭐냐면은 이 꼬마 여자애하고 이 고등학생들인데 이 둘이 뭐랄까요, 그 풋풋한 사랑을 하는 겁니다. 둘이 조금씩 이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만나가지고 서로 이끌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여자애가 자기 어렸을 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선원들이 주고받는 그 깃발 신호죠. 깃발 신호를 매일 아침에 가서 난 달면서 아버지가 집으로 오시는 걸 기다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모송의 해상 활동에서 희생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암시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뭐냐면은 이 둘이 이제 이 학교에 뭐랄까요, 그 동아리 회장 같은 걸 합니다. 남자 회장, 여자 회장. 그렇게 하는데 이 이사장이 동아리 방을 갖다가 이제 너무 낡았으니까 이제 이거를 없애고 거기다가 다른 건물을 세우겠다 그래가지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진정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그 동아리는 굉장히 역사적인 우리의 학생들의 전통이 서려 있는 곳이니까 그거를 좀 유지하게 해달라고 하는 걸 갖다가 진정하러 간 상태인데 이 이사장이 이 학생한테 물어봅니다. 자네 아버지가 뭐 하셨던 분인고? 이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여자아이가 여학생이 이제 얘기하는 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터지더니 거기서 이제 뭐 길인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걸 터져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게 암시해 주는 거죠. 근데 이 전쟁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이 뭘까요? 어떤 해상작전에서 희생을 당한 걸까요? 요 그림을 잘 보시면은요, 요 그림. 여기 뭡니까? 이거 여러분 국제시장인가에서 아마 봤을 것 같은데요. 국제시장 제일 처음에 나오는 장면이 이거서부터 나오는 걸 텐데요. 저기 사다리 같은 걸 막 타고 기어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LST라고 하는 배입니다. 랜딩 쉽 탱크라고 해가지고요. 저 안에다가 군수물자 아니면은 뭐 부대 사람들 다 태워가지고 이제 상륙시키는 그런 배인 거죠. 근데 저거가 하는 해상 작전에 뭔가가 동원돼가지고 거기서 희생당했다라고 하는 건데 저게 바로 한국전쟁입니다. 한국전쟁에 일본인이 그만큼 동원되었다. 그리고 동원됐으면서 거기에서 희생당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면은 이 원산 앞바다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친한 친구들 3명인데 친한 친구 3명 중에서 2명이 이제 사라지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약간 또 뭐 이렇게 여담입니다만 오늘 얘기의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이 남자애도 아버지가 모성의 해상 활동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게 암시됩니다. 그래서 뒤까지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네 아버지가 내 아버지야? 그러면서 이제 약간 막장 드라마 같은 걸로 이제 막 가는 장면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밝혀지는 건 뭐냐면은 이 아버지는 이 해외에서 일본으로 이제 전쟁이 끝나자 제2차 세계대전 끝나자마자 해외에서 일본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인양하는 그런 해상 활동을 하던 사람인데 잘못해가지고 거기서 돌아가셨다 뭐 이런 암시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일본에서 제1조선인을 태우고 또 가다가 희생당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거 여러분 마이즈루 호 문제라니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그런 해상 활동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전후라고 하는 게 한반도 또는 대륙과 뛰어놀 수 없고 한반도나 대륙에서의 어떤 그러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과 일본이 무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일본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이 동아시아의 전쟁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에 일본이 다시 말려들 수도 있고, 일본이 말려든다는 얘기는 동아시아에 커다란 어떤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일본의 평화주의라고 하는 게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의 문제다라고 하는 얘기를 살짝 건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아마 애니메이션 본 사람 중에서는 뭐 저 같은 사람이나 이걸 갖다가 발견을 하는 거지, 보통 사람들은 한국전쟁과 뭐 이래가지고 막 그런 생각도 별로 안 할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이걸 갖다 꺼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에 상당한 정도로 이 그 기본을 갖다가 이 사람이 지금 건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한 얘기까지가 또 이제 하나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의 우경화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일본이 처음에 좌경화되었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일본 점령이라고 하는 게 상당한 정도로 거의 뭐랄까요, 혁명에 가까운 정도로, 이른바 예방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히 혁명적인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민주주의를 갖다 확립하게 하는. 그러니까 미국이 봤을 때, 초기에 미국이 봤을 때, 일본의 점령에 들어갔던 미국이 봤을 때, 일본의 군국주의라고 하는 거는 일본의 비민주적인 체제, 그리고 그 비민주적인 체제가 군국주의를 만들었고, 그 군국주의가 전쟁으로 가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민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와 농민이 해방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동자 해방, 농민 해방, 토지 개혁 이런 거를 들어가지고 정력적으로 처음엔 진행을 했었죠. 그거를 주도에 나간 게 미국의 이제 G1파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이건 요시다 시게루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일본의 재건을 주도해 갔던 수상인데, 그 사람의 진자 이론이라고 하는 거를 이 G1파들이 많이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반동으로 갔다가 혁명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한다. 일본의 근대사가.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에는 이 이 앵글로색슨의 이 민주주의와 함께하는 그 일본이 있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면은 일본은 두 번 다시 전쟁한 나라가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걸 이제 요시다라고 하는 사람은 전후에 이제 수상되는 사람이지만, 전에는 외상을 했던 사람, 외상까지는 안 갔구나. 주 영대사, 주 이탈리아 대사, 이렇게 외교 밭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 커리어의 시작점은 저 봉천이어가지고 데라우치 마사타케의 비서관도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요시다라는 사람은 일본에 와 있는 외교관들을 정력적으로 만나면서, 군부가 지금 하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된 일본이다. 이게 원래 일본이 아니다. 일본의 중심은 우리 외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920년대 국제협조주의 질서의 일본이고, 그 당시에 일본은 대정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게 있어서 민주주의 국가의 일본이었다. 이게 기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을 민주화만 시켜놓으면 더 이상 전쟁하지 않은 나라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열심히 설파하고 다녔습니다. 그걸 받아들인 게 이제 조세프 그루라든지 이런 이 전쟁이 발발할 때 일본의 주일대사로 와 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의 이러한 일본을 아는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여서 예방혁명으로서, 즉 일본 가만 놔두면은 이게 노동자 농민의 혁명이 진짜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세로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전전에 군부한테 당했던 그런 원한도 있고 그래가지고 혁명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이른바 자본가들이 그럭저럭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를 만들어 놓자. 그래가지고 예방혁명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할 정도로 민주화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일본에 대한 크게 봐가지고 두 개 정도의 정책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 놓는데, 하나는 일본을 단일한 그런 단위로 만들어서 점령을 하겠다. 즉 분할 점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미국의 국무성 쪽에서 갖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해서 직접적인 통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구상이 이제 이 단일 점령이라고 한 때문에 기각이 되고 간접 점령이라고 하는, 간접 통치라고 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조금 더 길게 설명을 드릴게요. 독일이 어떻게 전후를 맞이하게 됐습니까? 히틀러가 자살한 다음에 나치가 패망이 됐고, 나치가 완전히 패퇴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미국과 프랑스와 영국과 소련이 들어가가지고 직접적으로 연합국에 직접 통치를 한 그런 형태로 점령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독일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네 개 나라가 동시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같이 들어가면서 일단 지리적인 편의 때문에 그 지역을 갖다 네 개로 나누었죠.
그래서 영국 통치 지역, 프랑스 통치 지역, 미국 통치 지역, 소련 통치 지역 이렇게 나눴는데 이 4분의 1로 나눴는데 결국에는 이데올로기적인 그러한 그 분단이 이루어지면서 이 영국, 프랑스, 미국이 통치했던 지역을 갖다가 그냥 세 개로 합쳐가지고 독립시켜준 게 서독이 된 거고 소련 부분이 동독이 된 겁니다. 이게 분할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돼가니까 이 일본에 대해서도 똑같이 처음에는 이렇게 분할을 갖다가 하려고 했던 원칙이 있었던 겁니다. 피를 흘린 사람들이 다 같이 분할 통치로 들어간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는 영국, 중국, 그 다음에 미국, 물론 미국, 그 다음에 소련 이렇게 네 나라가 일본을 분할을 해가지고 통치에 들어가자라고 하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건 군부가 가지고 있던 원칙이었습니다. 미국의 군부가. 미국의 군부는 이른바 이 태평양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일본인들과 싸우면서 특히 이제 필리핀의 가달카날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싸우기 시작하면서 일본이 철저 항전하는 걸 갖다 봐왔던 사람이거든요. 특히 오키나와에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 일본군하고 싸우는 게 진저리가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군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부담을 작게 해서 일본에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그 전에 소문 났던 건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군인만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까지 축창 들고 와가지고 막 미국 상대로 막 싸우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미국 혼자 피보기 싫다. 다 같이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소련, 영국, 중국 다 같이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분할 통치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근데 외교를 하는 사람들, 군인이 아닌 외교를 하는 사람들은 유럽에서의 상황을 갖다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이 저렇게 분할되니까 나중에 골치 아프다. 특히 이제 소련이랑 외교하는데 너무나 힘들다.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된다. 소련이 본격적으로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일본이라고 하는 거는 단일 통치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 중심의 단일 통치라고 하는 걸로 단일 점령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8월 16일 날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45년 8월 15일까지도 이렇게 분할 통치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바뀐 거예요. 국무성이 들어와가지고 국무부가 외교부가 들어와가지고. 근데 거기에 따라서 동시에 바뀐 게 뭐냐면은 분할 통치라고 하는 걸 안 하니까 간접 통치라고 하는 걸로 남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개 나라가 분담해서 들어가면은 이 힘의 한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단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깊이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개 나라가 분담을 하면은. 근데 미국이 혼자 하려니까 이 힘이 분산이 돼가지고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통치기구를 없애고 직접 통치한다라고 하는 게 미국으로서 불가능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통치기구를 놔두고 미국이 그 위에 올라타가지고 메가더죠. 미국이 그 위에 올라타가지고 간접 통치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 국민은 그럼 어떻게 설득해? 어떻게 설득하는 게 좋겠어? 직접 통치가 안 되니까 여기에 뭔가 스피커를 가져와가지고 스피커로 하여금 미국의 통치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국민들한테 설득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천황이었던 겁니다. 천황의 말은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러니까 비유해서 말하자면은 메가더가 뒤에 있어가지고 천황한테 이 그림을 보여주고 이렇게 설명해 달라. 그러면 천황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군인들은 모두 다 무기 버리고 나오세요. 국민들은 이제 앞으로 좀 편안하게 민주주의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평화국가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해줬던 겁니다. 그게 이제, 이게 이제 그런 얘기들인데요. 메가더와 천황이죠. 그림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요시다 시게루라는 사람이고, 이건 하나 좀 넣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PPT 만들면서. 요시다 시게루는 이 메르세데스 벤츠를 무지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는 아직 수입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혼자서 이걸 수입해가지고 이걸 탔다고 하네요. 이걸 보니까 숫자가 거꾸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야 될 차가 이쪽으로 가요. 사진이 거꾸로 있는. 이게 이제 요시다라고 하는 사람의 장인인 마키노라고 하는 사람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요시다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 정치인 중에서 3대 명필이라고 불릴 정도로 글을 잘 쓴 사람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마키노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19년 파리 강화회담에 일본의 전권 대표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장인한테 이 시기에 1920년대 화려했던 일본 외교를 배웠던 사람인 거죠, 요시다가. 그러니까 아베라고 하는 사람이 기시라고 하는 외할아버지만 신경 쓰는데, 아베라고 하는 사람은 어쩌면은 이 요시다라고 하는 사람이 전후에 깔아놓은 이 질서 위에서 이 병력만,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군사력만 가지고 이 사람이 하려고 했던 외교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아까 요시다라는 사람이 전후에 쓴 일지인데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좀 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군부에 반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군부가 이 사람을 잡아 넣습니다. 그래서 가택연금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모든 권한을 갖다 박탈을 해가지고 그랬던 사람이니까 요시다는 군부를 완전히 왼수로 합니다. 군부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도조 히데키라는 사람을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이 망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만세를 불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친구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술 마시자 그래가지고 술 마시고 이제 우리 세상이 나왔다. 우리가 나설 때가 됐다. 일본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본이었고 이게 망해서 잘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읽었다라고 하는 책이 다시 한번 내가 읽고 있는 책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친구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트레벨리안이라고 하는 영국 사가인데 영국 역사입니다. 영국 역사를 읽으면서 영국이 미국이라고 하는 식민지를 잃고서부터 진정한 세계 제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읽으면서 일본은 대만과 조선이라고 하는 식민지를 잃고서 이제부터 영국 같은 진정한 세계 제국이 될 거다라고 하는 꿈을 키우면서 그것을 할 사람은 이제 영국의 그 많은 재상들처럼 캐슬리라든지 이런 재상들이 있었던 것처럼 외교를 할 줄 아는 외교관들의 시대가 되어서 나 같은 외교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전후국가를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여기만 이렇게 영어로 써놨어요. 이 부분만. 다른 것들은 다 전통적인 그런 문체의 일본어로 써놓고서는. 읽어보면은, If the devil has a son, surely he is 도조. 세상에 악마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악마의 아들은 분명히 이 도조일 것이야. 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조 히데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원망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새로운 그림인 것 같네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4대국 분할 통치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도쿄는 이 4대국이 같이 공동 관리하고, 이 관서지방에서는 두 나라가 같이 공동 관리하고, 여기는 이제 미국, 여기는 소련, 여기는 영국, 여기가 중국. 이때 중국은 중화민국의 중국입니다. 이렇게 일본을 나누자라고 하는 것으로 돼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단일 통치로 단일 점령 지역을 하다 보니까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에서 배제가 됐죠. 이 소련을 어떻게 그러면은 만족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게 커다란 문제로 남았겠죠. 그게 이제 한반도 분단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여기서 굉장히 정말 우리 역사의 그 비극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독일은 패망했을 때 식민지가 없던 나라입니다. 독일의 식민지라고 하는 것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망했기 때문에 모든 식민지를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그 배상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할양을 전부 했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패망했을 때에는 히틀러의 독일이 침공해서 들어가지고 강제 점령한 곳은 있었지만 식민지는 없었던 곳이에요. 근데 대일본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과 대만을 가지고 있는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싸웠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쓰라린 역사지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일본 제국의 이 영토라고 하는 것은 이 조선과 대만을 합친 게 일본 제국의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이걸 나눠주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만은 중화민국한테, 그 다음에 영국은 여기까지 올 여유가 없으니까 영국한테 줄 것까지는 없고, 한반도 중에서 북부는 그러면은 소련한테 주면은 대충 이 극동 전선에서 싸웠던 사람들에게 다 이익은 어느 정도 돌아가는 걸로 만들 수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게 미국 사람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덜레스가 와가지고 무슨 37도선 얘기라고 하는 거는 나중 얘기고 한반도만 보면서 하는 얘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을 봐야지 보이는 부분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인데, 일본에 대한 연합국의 점령 통치라고 하는 게 불똥이 튀어가지고 한반도가 분단되고, 그래서 일본이 지금 부활돼 나가는 과정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이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이러한 내용들에 굉장히 급진적인 그런 민주주의 조치들이 취해졌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황제가 존속되는 것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일본의 민주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천황제가 존속이 됐던 거죠. 그 다음에 이와 세트로 전쟁 포기라고 하는 재구조라고 하는 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메가더 3원칙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앞으로 만들어져야 할 일본의 헌법 가운데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일본 사람들이 그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헌법 속에 들어가가지고 일본국 헌법이 시행이 되는데, 일본 헌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됐습니다.
천황이 제1장이고 1조부터 8조까지가 상징 천황제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천황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 학술적인 용어로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황제 파시즘이라고 하는 거를 일왕제 파시즘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감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상징 천황제다 그래야 되는데 상징 일왕제다 그러면 이것도 약간 좀 뭔가 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수업에서만큼은 제가 천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우리 이 외교 안보적인 맥락에서는 이제 일왕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1조부터 8조까지가 상징 천황제. 천황이 이제 과거와 같은 그런 대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국민의 통합의 상징으로서 남는다라고 하는 거를 해놓고 그 천황을 통해 가지고 점령 통치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전후라고 하는 걸 합리화하는 그러한 상징으로 남겨놓고, 그런데 이 천황제가 남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주변에 침략을 당했던 나라들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중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같은 나라가 그랬습니다. 필리핀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미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전후에 이 이른바 일본 점령 정책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던 국가들, 미국만큼 세지는 않았지만 그런 국가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영연방이 굉장히 좀 그런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고, 호주나 중국 특히 이런 나라들이 메가더에 대해서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천황이 살아있는 한 언젠가 일본이 독립을 하게 될 텐데, 독립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군대를 가질 거고, 근데 군대를 갖게 되면은 황군이 부활할 거다. 그런 일본을 상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전후 질서를 평화롭게 만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천황을 만일에 유지한다고 한다면은 일본이 군대가 있어도, 군대를 없애거나 군대가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런 나라들의 요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천황제가 남는 것과 일본의 구조, 전쟁을 하지 않는다, 군대를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세트로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만일에 이걸 바꾼다라고 한다면 천황제 문제 어떻게 할 건데라고 하든지 이런 그 역사적인 연원으로 들어가면은 거기까지 문제의식이 가야 되는데, 거꾸로죠. 일본은 뭐 천황제도 더 부활시키겠다고 하고, 구조는 약화시키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세트가 되어 있는 거를 지금 거꾸로 풀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아베의 그런 헌법 개정 노력이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좀 중요하게 되는 게 이 개정의 조건인데, 개정의 조건 중에서 이 일본의 헌법은 굉장히 그 바꾸기 어려운 그 헌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96조의 양의원, 여기는 참의원, 중의원, 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에서 발의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 국회에서 발의하는 건 알겠는데, 이 국민투표는 어떤 국민투표고 그 과반수는 뭐의 과반수냐라고 하는 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를 결정을 해야지, 먼저 결정해야지 그나마 이게 개정이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아베 1차 내각 때 요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법률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곧 이거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였죠. 근데 아베 1차 내각 때, 그러니까 2006년도에 나왔을 때 그걸 시도했는데, 지금 2차 내각에 들어와서도 사실은 아직은 일본에서 그런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개정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아주 맹렬한 그런 욕구로서 있지만, 그리고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일본에서 늘고 있지만, 그런데 그런 아베를 하더라도 함부로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거를 이 이슈로 내걸어 가지고 막 앞에서 이끌어가지 못하는 구조가 또 한편 일본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터지니까 이웃나라에서 전쟁이 터졌고, 근데 보니까 일본 안에서도 뭔가 혁명의 기운은 있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공산당, 사회당이랑 굉장히 그 도덕적인 우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 군부에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이 일본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이 군국주의가 얼마나 일본을 괴롭혔는가라고 하는 이른바 전후평화주의라고 하는 게 국민들 안에 생성되면서부터 이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우위라고 하는 게 있었고, 이들이 혁명한다 그러면은 일본의 노동자 농민이 막 따라갈 것 같은 그런 기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지도층은 굉장히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위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도 굉장히 걱정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한국전쟁 터지니까 일본에 있던 주둔해 있던 미군은 전부 빼가가지고 일본의 안보는 완전히 텅 비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혁명도 일어날 것 같고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일본에서 일단 그 일본 안의 안보를 위해서 경찰 예비대라고 하는 걸 그때 만들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일본의 자위대의 전신인 거죠. 이른바 이때 재군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뭡니까? 이 일본 국민들도 약간 불안해지는 겁니다. 전쟁이 일본까지 터져오면 전달해 두면 어떻게? 그러니까 일본 안에서 재군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법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헌법의 재구조라고 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되어서 일본이 재군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일본 국민들 안에서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국민 여론을 보게 되면은 52년 2월, 52년 4월 달에 이 대표적인 그 당시에 대표적인 신문의 여론 조사를 보게 되면은 헌법 개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보다 2배 이상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한국전쟁 시기에 일본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러한 그 그림에서 확인될 수 있는데, 일본은 그 모든 군수 산업이 금지됐었습니다. 근데 한국전쟁 시기에 이 군수 산업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전투기도 만들기 시작하고, 근데 이거는 완제품을 갖다가 만드는 건 아니고요. 수리하기도 하고 미국에서 가져와가지고 부품들을 가져와가지고 뭐 조립하는 그러한 식으로 만들어 가는데, 경찰 예비대가 만들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상 자위대가 한반도 주변에서 그러한 그 소해 활동 또는 이 수송 활동 같은 거를 시작하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참고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일본에서 그 요즘에 그 일본 우익들이 특히 이제 한국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뭐 청구권 협정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한국이 그래도 경제 개발을 시작해가지고 이 정도까지 살게 된 거 아니냐, 그 정도는 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청구권 협정이라고 하는 무상 3억, 유상 2억이라고 하는 5억 달러라고 하는 것은 그 원초적인 그런 축적이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이 시기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사실은요. 한국전쟁 시기에. 그런 얘기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한국전쟁은 신이 내린 선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일본에서요. 일본 은행의 총수라든지 뭐 요시다 시게루라는 사람도 그랬고, 당시 일본의 지도층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현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군인이 앞에 나가지고 백병전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총력전이라고 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후방에서 물자를 보급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쟁입니다. 근데 일본은 바로 이 한국전쟁의 모든 물자를 제공해 주는 그런 군수 기지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특별 수요라고 하는 게 발생을 했죠. 그래서 전쟁 끝난 다음에 완전히 피폐했던 이러한 일본의 자본주의가 이 전전 수준을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60년대 시작하는 그러한 고도 경제 성장의 밑바탕을 마련한 게 이게 한국전쟁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컨대 뭐 현대는 뭐 일본의 미쓰비시 자동차 거고, 그 다음에 무슨 뭐 기아는 또 뭐 어디 거죠? 그 다음에 또 삼성 자동차는 닛산 거고,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결국 일본이 다 도와줘가지고 그런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의 이 도요타 자동차, 닛산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전쟁 때 겨우 부활한다 그래야 되나? 거의 망해가던 회사인데, 한국전쟁을 통해가지고 트럭 제조하면서 이 미국이 떨어뜨려 놓은 달러를 가지고 그거를 만들어내면서 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던 그러한 이 회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니콘 카메라 같은 것도 잘 아실 텐데, 니콘 카메라도 한국전쟁 때문에 이 장사가 되기 시작했던 카메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당시에 뭐 라이칸이 뭐냐 해가지고 최고급의 최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들어가가지고 예컨대 압록강 정선까지 가가지고 그 혹독한 겨울에 거기서 이렇게 사진 찍다 보면 종군 기자들이 다 그거 가지고 있다가 다 사진을 못 찍어가지고 사진이 안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가져간 니콘 카메라는 유일하게 그거를 찍었대요. 뭐냐면은 니콘 카메라 기술은 이미 그러니까 한국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 그 시기에 그러한 기후에도 맞게끔 뭐 습도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맞춰가지고 만드는 기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종군 기자들이 야, 니콘 카메라가 최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니콘 카메라가 팔리기 시작했고, 세계적으로 그 상품성을 인정받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딥니까? 일본의 가장 중부 지방에 있는 나가노현 같은 데서도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이 정밀 기계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깨끗한 물이 필요한 데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노현이 의외로 정밀 기계 산업이 발전한 곳입니다. 근데 그 나가노현의 그 정밀 기계 산업도 전부 한국전쟁 때 부활했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렌즈를 만든다라든지 무슨 뭐
이 시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쟁에서 쓰이는 것들이 전부 일본에서 만들어지면서 일본의 그 기업들이 복구됐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죠. 뭐 어쨌거나 그런 얘기는 약간 여담이고요. 이게 이제 일본이 한국전쟁 시기에 이 미군 기지가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까지 말씀드리면 이렇게 많은 미군 기지가 일본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해상에서 이게 훈련하는 데까지 바다까지도 이렇게 전부. 그래서 일본 강화 그러니까 한국전쟁 끝나고서 일본이 강화 독립하는 순간에 미국의 기지가 733개가 있었다 그러나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본의 기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한국전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제가 이제 이 일본이 한국전쟁에서 기지국가 역할을 함으로써 이 동아시아의 그 한국 전쟁의 동아시아적인 규모로 펼쳐져 있는 이런 전쟁 시스템 속에서 기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그게 그 헌법 문제라든지 미일 동맹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는데 바로 지소미아 문제 같은 것도 이런 데서부터 이 문제를 확인해 볼 수 있죠. 지소미아가 왜 필요한가? 한미일 안보협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금도 유엔사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 있습니다. 7개 후방기지가 있어서 한국에서 만일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뭐 유사사태가 일어나면은 일본이라고 하는 그 후방에 있는 7개 유엔사가 기능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원활하게 이 작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뭐 얘기가 좀 앞서갑니다만은 냉전 정전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성립해서 여기서 세력균형이라고 하는 게 이 강대국 사이에서 있어서 여기서 영영 그 냉전이 벌어지고 이게 신냉전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선택지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한미일 안보로 해가지고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한미일 안보로 해가지고 이게 이 통제가 안 되는 방향으로 갈 때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게 우리가 2017년도에 봤던 거 아닙니까? 정전과 냉전이라고 하는 게 동아시아 냉전과 한반도 정전이라고 하는 게 서로 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전쟁 바로 직전까지 가는 상황. 그 다음에 이 좀 합리적이지 못한 그러한 그 지도부가 나왔을 때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고 하는 트럼프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뭐 퓨리님 뭐 이런 것들 분노의 화염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 지금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이 합리적인 못한 그러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여기가 단번에 어디까지 갈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이걸 깨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한반도에서 뭔가가 움직여가지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럴 때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끊을 것인가 한미일 안보 삼각형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끊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한국전쟁 시기에 만들어진 이러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구도를 어떻게 하나씩 끊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그 역사적인 층위도 있고 지정학적인 전선에서의 어떤 그 대단히 어려운 그러한 그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그러한 개헌론이라고 하는 게 한국 전쟁 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개헌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전개되는가라고 하는 게 다음에 이제 주제가 될 텐데요. 사실은 그 한국 전쟁의 이 여파 속에서 개헌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선거를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에서는 개헌하자는 사람들이 개헌 반대보다 이른바 평화적인 그런 지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2배 적어도 뭐 1.5배 이상의 그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옵니다만 정작 투표를 하게 되면은 선거를 하게 되면은 이 자유당이라고 하는 게 요시다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그 입장인데 헌법이 중요하다. 헌법대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재군비하지 말자. 재군비하지 말고 우리는 일단은 경제개발에 치중하자. 라고 하는 그러한 요시다가 깔아놓은 그 노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컸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거에서 이들이 이겼고 결과적으로 이들과는 다르지만은 사회당이라고 하는 이 진보적인 입장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결은 다르지만 이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해서 결과적으로는 헌법 개정으로 나가지 못한 게 이 시기의 일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기시노부스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아베의 외교부가 나오면서 이 안보조약을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식의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안보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전쟁을 일본이 기지가 되어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독립을 일본이 하게 되면은 일본이라고 하는 기지를 미국이 못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응? 일본이 독립해가지고 나가면은 이제 나와주세요.
나가주세요. 일본에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으니까 일본의 기지를 영구히 적어도 한반도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된다고 한다면은 일본의 기지를 미국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대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평화체제로 전환되지 않고 정전이라고 하는 걸로 이어지는 그런 전쟁이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일본의 기지라고 하는 거는 영구히 미국이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대전제 속에서 일본이 독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통해 가지고 국제사회로 복귀해 왔지만 일본의 기지를 갖다가 미국이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같이 여기다가 확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미일 안보 조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일본이 평화조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스스로를 방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한테라도 안보를 갖다가 확인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본 쪽에서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본 쪽에서의 요구와 미국 쪽의 요구가 맞아져가지고 미일 안보 조약이라고 하는 게 맺어졌는데 이 기시노부스케가 바꾸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50년대 맺어진, 즉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맺어진 미일 안보 조약은 현저하게 일본한테 불리하게 만들어진 조약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렇겠죠. 일본의 방위를 하기 위해서 미국은 와가지고 군인들이 와가지고 피를 흘릴 수도 있다. 소련이 중국이 만일에 일본을 침공해 들어오면은 미국이 너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와가지고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우리한테 해주는 건 땅 주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이게 땅과 피의 교환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 비대칭적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명목적으로는 우리도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명목이 있습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베트남에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평화헌법이 있기 때문에 평화헌법이 있는 한 일본은 군대를 갖지 못할 것이고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 어딘가에서 싸울 때 일본은 절대로 같이 가가지고 피를 흘리겠다라고 얘기를 못하고 일본 안에서 싸울 때도 일본 사람들이 스스로 피를 흘리겠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로지 일본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땅을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지를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이렇게 비대칭적인 그러한 안보 조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일본은 늘 미국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기 내놔라 그러면 내줄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평등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기시노부스케는 이제 이 자주적인 일본의 입장에서 자주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미일 관계를 동등한 방향으로 가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도 좀 더 안보적인 역할을 하겠다. 일본도 같이 피를 흘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제1조의 이러한 그 비대칭적인 내용을 바꾸면서 일본이 적어도 극동에서 미국이 전쟁을 할 때는 일본은 역할을 하겠다. 일본에 있는 기지를 미국이 만일에 극동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 베트남에서 쓴다라거나 뭐 한반도에서 쓴다라거나 할 때 일본의 기지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일본의 기지가 동아시아에서 의미가 있도록 한다고 한다면 그걸 써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조금 더 미국한테 배려를 해줬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헌법을 개정하고 싶었던 겁니다. 기시는. 그래서 헌법을 개정해서 일본도 군대를 갖고 더 대등한 입장에서 미일 동맹을 맺어서 이른바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일본이 대등한 그런 쌍두마차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게 기시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혹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1960년에 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게 기시가 하고자 하는 게 이게 다음에 헌법 개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국민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일 동맹을 이렇게 바꾸는 거에서도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커다란 그런 국민적인 저항을 시도를 해서 이걸 60년 안보투쟁이라고 합니다. 저항을 해가지고 결국 미일 동맹 그 자체는 개정하게 했지만 이걸 개정하는 대신 기신 너 내려와라 그래가지고 끌어내렸습니다. 하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스텝 헌법 개정으로는 못 갔습니다. 그게 이제 일본이 헌법 개정을 논의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이케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헌법 개정 같은 거 얘기 안 할게. 정치 문제 얘기 안 할게. 그러니까 정치 투쟁하지 마세요. 일본이 갈 거는 오로지 경제입니다. 경제 열심히 할게요. 해가지고 그 자민당은 기시 이후의 자민당은 경제만 열심히 했던 그런 나라였던 겁니다. 그래서 경제를 열심히 해가지고 일본이 뭐 세계 제1의 그런 이건 새로운 사진까지도 주셨네요. 요게 기시고 요게 이제 아베입니다. 아베를 굉장히 그 기시라는 사람이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아베의 형도 있는데 아베 형은 똘똘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둘째인 이 아베 신소가 약간 좀 귀여운 데는 더 있었나 봐요. 약간 어리숙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품에 안고서 키웠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기시는 그때 이제 안보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할아버지를 끌어내렸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안보투쟁했던 바보 같은 놈들이라고 하는 게 원념으로 마음에 쌓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정말 할아버지가 하고자 했던 걸 완수하고 싶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사상적으로 신조로서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이러한 사상이나 신조만 있는 게 아니고 그에게는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일본이 이 부국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5년도에 플라자 합의니 뭐니 해가지고 거기서부터는 일본이 이제 앞으로 막 미국까지도 위협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뉴욕에 무슨 땅이 팔렸다 그러면 그 다음날 신문에 나오는 게 뭐 일본의 재벌들이 그걸 샀다. 뭐 소니가 뭘 샀다 그랬죠. 미국의 뭐 영화 뭘 샀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거의 매일 연인처럼 신문지에 나오던 시기입니다. 뭐 그야말로 이 우길 승천의 일본이었죠. 그래서 라이징 선이라고 하는 게 다시 미국에서 이 화두가 되고 그랬던 시기였습니다. 80년 말부터 90년대 초까지요. 근데 그 일본이 굉장히 그 좌절을 맛봤던 게 걸프 전쟁입니다. 걸프 전쟁에서 일본은 그 헌법이 있기 때문에 평화 헌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이제 냉전이 끝나가지고 소련이 끝났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다국적군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세계 질서를 유지하러 그러고 나간다라고 했는데 일본만 거기에 못 갔던 겁니다. 그런데 못 가면서 우리는 못 가니까 사람들을 못 보내니까 우리 돈 낼게 그래가지고 130억 달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냈습니다. 전비죠. 근데 사실은 미국은 이거 가지고 싸웠던 거예요. 이 돈 가지고. 당시에 미국은 디클라인이라고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싸우면서 미국의 위신을 갖다가 세워가고 있었는데 우리가 돈 대가지고 미국은 위신을 세우고 우리는 돈만 냈고 국제적으로 푸대접을 받아 라고 하는 게 일본 사람들 속에 이제 그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 겁니다. 뭡니까, 쿠웨이트가 나중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라크의 침공을 막아준 거에 대해서 고맙다 그러면서 워싱턴 포스트인가 뭔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신문지에다가 일면 광고를 냈는데 땡큐를 해가지고 모든 세계에 우리를 도와준 국가들에게 감사합니다 해놓고서는 일본은 빼뜨려 놨습니다. 일본이 거기에 이름이 올라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굉장한 쇼크를 먹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세계에서 발언권이 있고 뭔가 이렇게 대접을 받으려면은 뭔가 군사적인 역할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이때 나오기 시작했고 그게 이른바 보통 국가론의 기원에 있는 겁니다. 돈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때 생각했고 냉전 시기에는 미국의 그늘에서 그럭저럭 살 수 있었지만 탈냉전 시기에는 일본이 스스로 뭔가 발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와 동시에 진행된 게 한반도에서 사태 변화입니다. 즉 이 시기에 이제 88년부터 시작했던 그런 7.7 선언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한반도에서도 뭔가 변화가 시작됐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통일 가능성이 있고 그 한편으로는 또 그 반대로 전쟁 가능성도 높아지는 북한의 핵 문제의 기원이 이 시기였으니까요. 90년대 초였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아까 제가 한국전쟁 시기에 일본이 만들어 놓은 전후 일본의 기초가 뭐였냐면은 한국전쟁이 끝나가는 시점에 일본의 외무성은 한반도에서는 더 이상 전쟁도 없다. 그렇지만은 통일도 없다. 전쟁도 없고 통일도 없는 현상 위주의 한반도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일본의 외교를 구상하라. 라고 하는 게 일본 외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전후 외교의. 나름대로 굉장히 잘 보고 있는 거죠. 세계 상황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됐던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이게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 그런데 통일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이 대전제가 깨지면서 일본이 새로운 한반도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일본 스스로 뭔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만일에 한반도에서 뭔가 있을 때 미국이 이 일본의 기지를 통해 가지고 작전을 할 때 일본이 거기서 유효하게 쓰여야지 미일 동맹이 기능을 한다. 라고 하는 생각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러한 걸프 전쟁과 한반도에서 유사라고 하는 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보통 국가 논의를 갖다가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베 시대에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닌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그러니까 군비를 갖지 않고 평화주의 헌법에 철저했던 일본이라고 하는 게 전후에 한 30년 정도 있었는데 90년대서부터 일본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준으로 봐가지고 상당히 왼쪽에 가 있는 굉장히 진보적인 그러한 이념을 가지고 있던 국가가 서서히 이제 보통의 국가로 가면서 오른쪽으로 발을 내딛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쭉 오고 있는 게 이게 일본의 우경화라고 하는 거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일본의 우경화라고 하는 건 상당히 길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적어도 20년은 진행되고 있죠.
근데 20년 동안 진행되고 있으면서 여전히 이때 목표로 했던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20년 동안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또한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량작용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고 이 기량작용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읽어낼 필요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베 정권 들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답지 않지만 아베스럽다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대단히 지금 뭔가 다른 일본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베에 들어가지고 몇 번이나 나는 정말로 헌법 개정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2012년부터 일본의 자민당은 구체적으로 여기 좀 제가 뺐나 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헌법 개정을 하겠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아베의 외교부가 하야하면서 등장했던 이케다라고 한 때부터 일본은 경제 중심 노선으로 가가지고 줄곧 경제 대국이 되겠다고 했는데 그 노선이 파탄돼가지고 줄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개정을 제대로 논의한 적은 여태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아베에 들어가지고 구체적으로 헌법 개정 요강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난 이렇게 헌법 바꾸겠다 그래가지고 선거 때마다 헌법 개정론을 갖다가 조금씩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조심할 건 뭐냐면은 지난 참의원 선거, 지난 7월 달에 있었던 참의원 선거 때까지는 일본이 이 자민당이 이 선거전을 갖다가 치르면서 헌법 개정하겠습니다. 밀어주세요라고 하는 식으로 전면적으로 이걸 내걸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선거 끝난 다음에 다수당이 되더라도 헌법 개정을 갖다가 전면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근거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의원 내각제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는 점인지 모르겠는데 다수당이 이제 몇 가지 정책을 내걸고 이제 선거를 치르잖아요. 그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오케이 사인을 내준 거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열심히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베 자민당이 선거에서 늘 이길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아베노믹스였습니다. 나 경제 잘하겠습니다. 민주당째 망쳐놓은 그런 경제를 난 다시 일으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경제 정책을 가지고 표를 얻었기 때문에 그거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만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건 공약으로 들어있어도 저 밑에 있다가 이걸 선거 전에 내놓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가 다수당이 됐다. 헌법 개정 하겠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그건 내가 얘기한 건 아닌데 그래서 밀어준 거 아닌데 그래가지고 아베에 대한 반대가 조직화될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면적으로 내지 못했던 겁니다. 일본의 헌법 개정에 관한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서서히 개정에 대한 찬성론이 줄고 이렇게 늘고는 있지만 이 안반과 같은 여론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데 안반, 그러니까 바위 같은 그러한 여론이라고 하는데 한 과반 정도는 늘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분의 2 이상의 중참 양의원에서 발의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 투표를 해가지고 절반이 되지 않으면은 과반을 얻지 못하면은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아베가 선거전을 치렀습니다. 근데 헌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다른 얘기 막 해가지고 했는데 정권을 잡으니까 헌법 개정하겠다 해가지고 막 헌법 개정 막 밀고 갑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이거는 이상하다, 반칙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은 반대했던 사람들이 조직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 개정에 반대한 사람들이. 그러면은 헌법 개정했을 때 3분의 2, 3분의 1을 요행에 얻었다 하더라도 발의를 갖다가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국민투표에서 기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베가 적어도 아베 재임기에는 다시 그걸 시도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아베는 기다리는 거죠. 적어도 헌법 개정에 대해서 절반이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지지해 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가 지난 선거에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처음으로 헌법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공약에도 내걸고 선거전도 나는 헌법 개정 이번에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선거전에 주요 공약으로 내걸어가지고 막 나가가지고 선거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만일에 이번에 3분의 1을 넘어가면은 어쩌면 정말로 헌법 개정을 막 밀고 나갈 가능성도 있었다라고 봤죠. 그런데 이번에는 헌법 개정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을 일본 국민이 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이 또 이 점에서 굉장히 미묘하게 균형을 잡은 겁니다. 헌법 개정 막 나가는 건 곤란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국민들, 특히 이제 아베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균형을 잡은 거죠. 근데 그 아베가 헌법 개정을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헌법 개정과 관련한, 그러니까 헌법 개정이 사실은 여기에 홈페이지를 보여주고 싶은데 아까 그게 이제 공약집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 사이트에서 보이는 이렇게 밑으로 쫙 이제 내려갑니다. 그래서 스크롤에서 올리면서 보는데 여기 밑에는 한 대여섯 가지의 공약이 있고 난 다음에 헌법 개정과 관련한 공약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공약이에요. 그런데 그 헌법 개정에 대한 공약도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학생들하고 앉아가지고 논의하는 얘기하는 그 장면들이 있죠. 그 다음에 자위대기가 지금 재난 구조를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헌법 개정에 지금 가장 커다란 이슈로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헌법 제9조, 즉 전쟁할 수 있는 나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가 긴급 사태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일본의 선거구제 개혁. 그래가지고 1표의 격차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많으니까 선거구제를 갖다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일본의 교육 관련 충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일본은 지금 재정이 없는데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있는데 이 교육에 어떻게 지금 새로운 재원을 투자해가지고 이 교육을 살려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게 네 번째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교육 관련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 먼저 보여주고 여기에는 이 긴급사태에 그 자위대가 대응하고 있는 것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헌법 개정이라고 하면서도 이 사실은 자위대의 이 헌법 구조 개정이라고 하는 거는 살짝 보이지 않게끔 지금 해놨습니다. 약간 좀 이렇게 꼼수죠. 꼼수니까 만일에 이래놓고서는 헌법 개정하는데 그 헌법 제9조부터 바꾸겠다. 그럼 이것도 아마 국민들이 이게 약간 꼼수다라고 하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가 드러날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아베 입장에서 이렇게 꼼수를 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헌법 개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계속 해나갈 겁니다. 근데 이게 이번 선거 결과인데 3분의 2가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는 발의 요건의 3분의 2라고 하는 게 모자란데 제가 거기에 더해가지고 제가 요즘에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는 여기는 지금 그 부분이 없네요. 일본의 참의원 선거제도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대 선거구제인데 인구 비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딱 한 명만 선출하는 그런 그 현이 있습니다. 도도부현 중에서. 굉장히 큰 지역에서 딱 한 명을 선출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이런 지역 중에서 이번에 반아베라고 하는 거를 명확하게 내걸고 선거전을 치렀던 데가 3군데가 이긴 데가 있습니다. 오키나와가 미군 기지를 내걸고 싸워가지고 이겼고요. 그 다음에 니이가타에서 원전 재가동이라고 하는 아베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싸웠던 데가 이겼고, 아키타라고 하는 데에서 이른바 ND죠. 이 미일 동맹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이지스 어시와, 이건 이지스 함대에서 하는 게 아니라 ND를 이제 땅 위에서 하는 건데, 니이가타에다가 그걸 갖다 배치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정책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한 후보가 이겼습니다. 동북지방과 이 오키나와입니다. 그러니까 아베한테 명확하게 반대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내걸었던 데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거. 1인 선거구제니까 이게 명확하게 아베와 반아베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러한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반아베까지 안 간다더라도 일본 안에 지금 아베 피로 현상이라고 하는 게 서서히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금 한국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아베가 너무 무리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일본 안에 서서히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더구나 재밌는 거는, 아이고, 9시 넘어버렸네요. 조금만 더 해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더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 그 일본 근현대사, 특히 메이지 유신사라고 하는 거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메이지 유신을 이끌어간 최대의 번이 어디죠? 사조 동맹이라 해가지고 사츠마하고 조슈죠. 사츠마라고 하는 건 지금의 가고시마, 조슈라고 하는 건 야마구치. 아베가 어디 출신이죠? 아베의 선거 기반이, 정치 기반이 야마구치현입니다. 한반도에서 제일 가까운 곳, 시모노세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북한페리가 가는 곳이죠. 거기가 아베의 지역이거든요. 자기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쇼우가 손주쿠라고 하는 거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는 이른바 정한론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으로 정식화시킨 그러한 사상가가 있었던 곳이었고, 거기에서 메이지 유신의 지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키워낸 곳입니다. 학이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유명한 그 관광지이기도 한데, 거기에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 과외 그룹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메이지 유신의 지사들을 키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토 히로부미 그렇습니다. 가츠라 이런 사람들이고. 근데 그 역사에 대해서 아베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근대 일본의 출발점이었다. 그게 우리 지역이었다. 우리 할아버지들이
뭐 기시 포함해가지고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지역에서 이러한 그 길을 받아서 큰 사람들이고 나도 그 자손이다. 일본이 지금 약간 쇠락해가고 있었지만은 메이지 유신의 그런 기운을 받아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일본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걸 정치적인 자산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후광으로 있는 거예요. 아베라고 하는 사람의. 근데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메이지의 사조라고 하는 것은 뭘 쓰러뜨리고 일어난 정치 세력입니까? 막부를 쓰러뜨리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부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던 건지 아십니까? 신선조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예. 신선조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막부를 지키는 이 무사들의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얘기를 들을 때 아베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을 하면서 뭐 무사, 뭐 낭인, 뭐 이런 낭인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일본의 그 사무라이 정신으로 이 사람 아베가 막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는 약간 위화감을 느끼는 게 이 사람은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건 약간 그렇지 않거든요. 일본의 정말로 사무라이 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 신선조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 주군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이른바 일본의 기사도 정신을 체현하고 있는 이 사무라이 그룹은 신선조에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부가 쓰러진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막부가 쓰러져서 이제 끝날 거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주군이 불렀다 그래가지고 죽으러 가는 사람입니다. 좀 말이 좀 이상하네. 나의 주군이 불렀다 그래서 자기 생명 바치고 이제 죽으러 가는 사람들이었고, 다 죽음을 각오하고 막부를 지키겠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선조라고 하는데, 막부를 지키는. 근데 이번에 나와가지고 돌풍을 만든 그룹이, 정치 그룹이 레이와 신선조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정치 그룹으로서.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메이지 유신과 헤이세이 유신에 반대하는 그런 그룹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네이밍에서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이제 명백하게 반아베를 전면에 내세우고 싸우고 있는 사람은 이 레이와 신선조의 당수를 하고 있는 야마모토 따라오라고 하는 사람이죠. 젊은 사람입니다. 재밌는 거는 이번에 참의원 선거 두 사람을 갖다가 당선시켰는데 둘 다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 메이지 이 유신이 뭐랄까요? 이른바 그 성장주의이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마초이즘이고 뭐 이렇다라고 하는 걸 규정을 하고, 거기서 이제 지금까지 제대로 돌봐주지 않았던 그러한 인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정치 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한편으로는 메이지 유신 반대이기 때문에, 헤이세이 유신 반대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반아베이고 명백하게 반개헌입니다. 헌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레이와, 그러니까 막부에 붙어가지고 막부를 지키겠다고 싸웠던 사람들이, 이 신선조들이 마지막까지 이 진지를 만들고 싸웠던 것이 일본의 동북지방입니다. 동북지방. 후쿠시마현 북쪽. 그래서 이쪽 사람들은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면은 치를 떠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가 식민지가 되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식민지가 되었다,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야스쿠니 진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이 신선조하고 싸웠던 이 전쟁, 이걸 모신 전쟁이라고 합니다. 일본말로. 이 전쟁에서 패망해서,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희생되었던 이 사조, 메이지 유신의 군대의 군인들을 기리는 그러한 장소로서 야스쿠니가 만들어졌고, 여기에 희생당했던 신선조의 그 군인들, 이쪽에 막부에 섰던 군인들은 야스쿠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쪽 지방에 가면은 이 길가마다 이렇게 돌 같은 것들이 서 있는데, 비석 같은 것들이, 그게 다 이 전쟁에서 희생당했던 그러한 장수들을 갖다가 그냥 기리고 있는 그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스쿠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본의 최초의 식민지는 동북지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3년 전에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거에 150주년을 갖다가 일본에서 기리고 있었는데, 그게 아베 때입니다. 그래서 메이지 150주년이라고 하는 해에 이 동북지방에서는 전부 이제 역사박물관이나 이런 데서는 모신전쟁 150주년이라고 하는 말로 이걸 기념을 했던 곳입니다. 근데 이 레이와 신선조가 선거 막바지에 막 돌아다니면서 운동을 해가지고 당선시킨 곳이 오키나와가 있지만은 아키타, 니이가타는 호쿠리쿠지만요. 어쨌거나 이 메이지한테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 거기에는 미야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돌풍을 일으켜가지고
세 개 정도가 이제 그런 데서 이겼던 것이고, 이기지 못했어도 굉장한 돌풍을 이뤄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베 피로 현상이 이런 데서 좀 모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도 있고,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 한국에 대한 이러한 정책들, 이게 이 메이지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아시아 멸시라고 하는 걸로 지금 다시 부활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 전후에 이른바 리버럴한 사람들이 지금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뭔가 뭐랄까 반 아베를 진정으로 하겠다고 한다면은 일본 안에 있는 이러한 반 아베 전선도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들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꾸 얘기가 좀 어긋나는 부분이 좀 있긴 있는데, 탈선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조심할 건 뭐냐면, 예컨대 이런 것도 좀 조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어디선가 제가 들었던 거였는데, 판소리는 아니고 뭔가 우리의 전통 예능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뭔가 우리의 이 울분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특히 이제 한일 관계에서 과거에 이제 일본에 당했던 것들을 막 이제 읊으면서 일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갚아줄 것인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장면을 하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 예컨대 뭐 이런 건데 말하는 게 좀 그러네요. 똥을 싸려거든 일본 가서 싸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도 뭐 도쿄에 가서 싸주든지 해라. 근데 도쿄에도 아깝다. 오키나와에 가서 싸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마 일본의 역사를 모르고서 했던 얘기겠죠. 그러니까 뭐 도쿄에 주기도 아까우니까 저기 변두리 갖다 이렇게 갖다 싸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오키나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라고 하는 거죠. 오키나와는 자기 나름대로 이 아베와 싸우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일본의 근현대사에서 자기들이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이 근현대의 일본의 그 탈선을 어떻게 하면은 이게 제대로 된 것으로 오키나와의 사람들이 명예롭게 살 수 있는 걸로 바꿔갈 것인가라고 하는 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똥 싸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좀 굉장히 착잡한 그런 심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컨대 그런 거죠. 지금 니이가타라든지 뭐 아키타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반 아베 쪽에서 열심히 운동했던 사람들 가서 악수해주고, 야 우리 정말로 건투를 앞으로도 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지금 상황을 갖다가 바꿔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좀 해본다는 거죠. 자꾸만 이렇게 옆으로 가네요. 자,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러한 일본이 지금 이제 아마도 아베가 정치 인생이 계속되는 한 계속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거는 무리를 해서라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자민당 혼자서는 못하는 게 헌법 개정이거든요. 3분의 2가 필요하다 그랬죠. 3분의 2가 필요한데 공명당이 지금 자민당과 함께 연립여당으로 있습니다. 그죠? 거기는 아시죠? 근데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자민당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헌법 개정에 굉장히 적극적인 헤이세이 유신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유신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신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까 레이와 신선조가 역시 적대시한다기보다도 견제하고 있는 그러한 정치 세력인 거죠. 메이지 유신, 헤이세이 유신, 그래가지고 유신회,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정치 그룹인데, 이 유신회라고 하는 것도 같이 이렇게 가지 않으면 3분의 1을 갖다가 만들지 못해요. 근데 공명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적으로 공산당이 싫지만, 그렇지만은 서민들이 뭔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평화지향적인 그런 정당입니다. 공산당이 아닌 평화지향 서민 중심 정당이 공명당입니다. 그러니까 공명당은 아까 헌법 개정 중에서 교육 충실화라고 하는 게 요구 조건 들어있는데, 교육 충실화라고 하는 요구 조건을 낸 게 이게 공명당입니다. 헌법 개정한다면 이런 것부터 먼저 해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유신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헌법 개정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약하게 자민당이라고 하는 자위대를 보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한 줄 넣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뭐랄까요, 카모프라지 같은 그러한 헌법 개정이 아니라 일본이 정말로 제대로 된 군대를 갖고 전쟁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넣자라고 하는 식으로 자민당보다 훨씬 더 오른쪽으로 가 있는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정당을 같이 아울러 가지고 헌법 개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사실은 아베 자민당으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공명당을 만족시키려면은 이 유신정당이 이게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튕겨져 나가고, 유신정당이라고 하는 거를 만족시키려면은 공명당이라는 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튕겨져 나가고, 지금도 계속 아베가, 여러분들 이제 그 일요일마다 일본에서는 이게 토론회가 벌어지는데, 저쪽에 사회자가 이렇게 앉으면 이쪽으로 여당이 앉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민당과 공명당이 앉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는 다수의 야당들이 앉습니다. 뭐 사회당, 그 다음에 뭐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무슨 뭐 공산당 이렇게 쭉 앉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헌법 개정 문제, 이번에도 선거 국면에서도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헌법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 자민당 쪽에서 나온, 그때는 아베는 아니었어요. 간사장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는 진지하게 이번에는 공약도 내걸었고 진지하게 한번 해보려고 한다. 국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한번 논의를 제공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바로 옆에서 공명당이,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끼리라도 대화를 해야 될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초를 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공명당을 만족시키려면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퍼즐을 맞춰가야지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갔다고 치더라도 국민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어디까지 갈지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일본 정부가 안고 있는 고민인 거죠. 아베 정부가 안고 있는 고민인 거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만일에 군대를 만들었다 칩시다. 근데 일본이 정말로 안고 있는 정말 구조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도저히 만회할 수가 없는 소자 고령화의 경향입니다. 이거는 뭐 동북아시아가 다 그렇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요. 근데 일본도 이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요, 이 사회보장비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여러분들 단기 세대라고 들어보셨나요? 전쟁 끝나자마자 태어났던 베이비 부머들, 1947, 8, 9년도 이렇게 태어났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막 이 75세 이상으로 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과 75세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다른데, 65세 이상에 들어가는 사회보장비하고 75세 이상으로 들어가는 간호나 사회보장비라고 하는 거는 2배 이상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덩어리로 지금 노인화되는 사람들이 75세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일본의 재정이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위기 상태로 지금 들어가는 거죠. 우리도 조금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데요. 근데 그러한 엄청난 그 사회보장비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일본은 재정 적자 허덕입니다. 그래서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아베는 열심히 헌법 개정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가장 핫한 이슈는 뭐였냐면 연금 문제하고 이 소비세 문제였습니다. 연금 문제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선거 바로 직전에 금융청인가 어딘가에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한 절반 이상은 스스로 그 연금에 해당하는 거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게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뭐라고? 내가 지금 앞으로 이제 내 스스로 앞가림을 해야지 돼? 지금까지 연금 부은 거 뭔데? 뭐 이런 식으로 충격을 먹었죠. 그 다음에 소비세 이제 막 안 올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10월 달에. 왜냐하면 이렇게 재정 적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사회보장비 넣어야 되죠. 또 공명당 만족시키려면 교육개혁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재정은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설사 군대를 갖다가 동원해가지고 뭐 한다 하더라도 대규모의 막강한 그런 중국에 맞먹는 그러한 군대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몽상가들이나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거죠. 더 큰 문제는요, 이런 겁니다. 아까 지금 저 소자화 저출산 얘기를 했는데, 이게 평성 20년입니다. 이미 저 10년 전 얘기인데, 이것도. 요게 이제 평성 3년이니까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지금 30년 전입니까? 얘기인데, 여기에는 이때 그나마 이제 그 우리식으로 하면은 병사로 들어오는, 사병으로 들어오는 인구가 그나마 있었어요. 20대. 근데 이때 이미 20대가 이렇게 잘려져 가지고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만 가지고 안 되니까 여자도 들어와라 가지고 마치 무슨 젠더에 대해서 굉장히 막 배려하는 것처럼 그런 이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 가지고 여자들도 들어오십시오 지금 그러고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베노믹스의 여파 때문에 그럭저럭 취직이 되기 때문에 자회대로 안 갑니다. 지금 한 10년 전에는 그래도 자회대로 갔는데,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간부 중심의 군대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샐러리가 많이 들어가는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방위비를 갖다가 무지하게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사실은 샐러리도 많이 들어가는 거고, 미군 기지를 유지하는 데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그런 그 재정적인 그런 적자 상황 속에서
기왕에 썼던 것들을 막 끌어모아가지고 하이테크 분야에서 뭔가 새로운 걸 갖다가 사들인다라든지 이런 식의 군사개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일본이 이런 걸 봤을 때 아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 할아버지 때부터의 그런 이 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 해보겠다라고 하는 심성은 있지만 그게 이제 신조이기도 하고 그런 사상이 있지만 이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똘똘한 부분도 남아있어서 전략가들이 하는 얘기도 듣는 사람이란 얘기죠. 그 전략가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미일 동맹이 중요하고 미일 동맹 속에서 일본이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홀로 군사 대국이 돼가지고 뭐 아시아에서 리더 국가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일본 회의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고 그렇지만 그거는 몽상가들이 하는 얘기고 전략가들은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년대 일본 외교의 그런 그 패턴으로 가져가고 싶고 그러려면 그 기초에 미일 동맹이 있고 미일 동맹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우리를 갖다 우습게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일본도 역할을 해야 된다. 따라서 헌법 개정을 해가지고 만일에 헌법이 이런 행동을 갖다 못하게 한다면 헌법 개정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일본이 역할을 하는 그런 군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어쩌면은 계속 헌법 개정하겠다, 군대 갖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략가로 남아가지고 일본을 계속 우경화하는 쪽으로 보수하는 쪽으로 가져갈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게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대단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일본도 굉장히 괴롭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그러한 거대한 지각 변동에 적응을 해야 되니 일본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구나 이제 한반도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 굉장히 깝깝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저항하다가 지금 와가지고 이 저항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일본식으로 아베 생각에는 이거 철퇴를 놓겠다 해가지고 나온 게 지금의 이번에 경제 조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만일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한다고 한다면은 일본 넘지 않고는 못 간다. 북한으로 못 간다. 전략모자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검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나오니까 일본은 만족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일본을 만족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랑 어떻게 관계를 제대로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한미일 삼각형을 갖다가 부활시키는 쪽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본이 더 이상 세게 뭐 그 추가적인 조치를 안 하더라도 사실은 이 조치 이후에 일본이 원하는, 아베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국 외교는 슬슬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작년에 진행되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안에서 제가 말씀드린 한미일 안보 삼각형이 아닌 새로운 삼각형을 열심히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남북미 삼각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상대화시키면서 이쪽으로 지금 자장을 많이 이끌고 갔는데 지금 아까 그 말씀드린 그러한 아베 그런 조치가 나온 이후로 우리 미국이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미국으로 하여금 일본을 설득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무슨 자장이 지금 되살아나고 있는 거죠? 한미일 안보 삼각형이라고 하는 게 지금 되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베가 생각했던 그런 방향으로 서서히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대로 가면은 우리는 깝깝하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깝깝하기 때문에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그 신냉전이라고 하는 걸 가는 걸 회피하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변화를 갖다가 우리가 추동해냈던 겁니다. 그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인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은 이 국제정치학적인 의미에서 상황을 바꾸어서 자기가 질서를 만들어가는 그런 액터가 되겠다고 한다고 했을 때 그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를 하더라도 이게 지금 있는 질서를 망가뜨리는 의미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의미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 거죠. 미국도. 그 다음에 유럽의 그 국가들도 거의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다 허덕허덕거리고 있어요. 브렉시트니 뭐니 하는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일본도 지금 보신 것처럼 일본이 뭔가 막강한 그런 국력이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배경을 해가지고 일본이 어떤 질서를 만들어가는 오더 메이킹 하는 그런 액터, 주체가 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은 가능하기만 한다면은 한국과 북한입니다. 사실은 현상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게 통일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옛날 같으면은 군사력을 가져와가지고 남의 나라 막 저벅저벅 들어가서 거기를 내 땅으로 만들고 거기에서 불을 이끌어 와가지고 불을 축적해 나가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아무리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런 제국주의적인 일방적인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라 하더라도 중국이라 하더라도 러시아라 하더라도
뭐 중국, 러시아가 뭐 혹시 그런 그 일방적인 외교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미국이라는 존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먼저 일어나가지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에는 사실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럼 누가 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는 건 누구냐? 국력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임팩트, 뭔가 여기서 상황을 바꿈으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위치 에너지 같은 걸 가지고 이 질서를 갖다가 바꾸어 나가는데 이니셔티브를 질 수 있는 거는 한국과 북한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북한이 여기에서 만들어낸 이 변화가 사실은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러시아도 어떤 의미에서는 작년에는 끌어왔던 겁니다. 그러한 그 외교가 있었는데 그 외교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한미일 안보 삼각형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한반도 체제로 갈 때 일본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커다란 주제일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일본에 대한 그러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략과 전술이라고 하는 면에서 한일 관계는 전술적인 의미에서 의미를 갖는다. 남북 관계가 전략이다 라고 하는 관계를 좀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지금 상황은 한일 관계를 지렛대를 써가지고 질서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일본과 전쟁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질서를 갖다가 우리 걸로 만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여기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남북한 관계를 움직여서 거기에 일본이 끌어오도록 하는 그런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아니라 남북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최고의 옵션이 되어야 된다. 정책 과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드리고, 그런 상황 하에서 전술적으로 택틱으로서의 일본 문제를 갖다가 다루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1998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 외교가 가장 뭔가 이렇게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면서 한국 외교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 시기, 즉 한일 공동선언 만들고 남북 공동선언 만들고 북일 공동선언을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한중일 플러스 3, 죄송합니다.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이라고 하는, 아세안 플러스 3라고 하는 걸 기능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노이에 가가지고 동아시아 공동체라고 하는 걸 정치 일정을 올려가지고 동남아시아의 다자주의와 동북아시아의 다자주의를 갖다 합쳐가지고 이 지역에서 동아시아 지역주의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고 이러했던 외교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근데 거기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 98년도에 그 공동선언을 이끌어냈던 그 정신은 뭐냐면은 2000년도에 북한으로 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북한에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 정지 작업으로서 한일 관계를 갖다 다루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서 이 지역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가 명예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질서를 우리의 주도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은 북한과 한국과의 관계를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게 주고 한일 관계는 거기에 종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